북한에서 국가보위성 간부가 목숨을 걸고 금지된 디지털 화폐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당에 바쳐야 할 외화를 빼돌려 만든 비트코인. 들키면 총살감이었습니다. 평양 고급 아파트에 살던 특권층 가족이 어느 날 모든 것을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과연 그들은 그 비트코인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철수 가명입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 저는 평양시 중구역 창정거리 고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당 간부들만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곳이었죠. 2014년 봄 저는 당 39호실 산하무역회사 부사장으로 일했습니다. 39호실은 최고 지도자님을 위해 외화를 벌어들이는 특별한 부서였습니다. 저는 주로 중국 단동과의 무역을 담당했죠.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 선희가 준비한 식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쌀밥에 된장찌개, 김치, 계란 반찬. 일반 주민들이 하루 한 끼도 힘든 시절인데 우리 집은 늘 풍성했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좋은 쌀이었고 반찬도 특별 배급이었죠. 여보, 오늘 또 단동 출장이에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응, 이번 주는 사흘 다녀와야 해. 저는 한 달에 두세 번씩 중국을 오갔습니다. 무역일로 바쁘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당에 바쳐야 할 외화를 조금씩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으로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을 살릴 유일한 희망이 될 줄은. 큰딸 은미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다녔고 작은아들 준호는 평양제일중학교에 다녔습니다. 외국 물품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죠. 일본 화장품, 중국 가전제품, 심지어 남한 과자까지도 몰래 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어머니가 함께 사셨습니다. 당시 75이셨죠. 6.25 전쟁을 겪으신 분이었습니다. 철수야, 그때도 이렇게까지 잘 살지는 못했는데. 어머니는 가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 끝에는 늘 무거운 한숨이 따라왔습니다. 주말이면 같은 간부층 가족들과 모임을 가졌습니다. 대동강변 고급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특별 공급받은 술을 마시며 웃고 떠들었죠. 동무, 요즘 사업은 어떻죠? 그저 당을 위해 충성할 뿐이지. 모두들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자기 입속만 챙기고 있다는 걸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일반 주민들의 모습은 우리와 너무 달랐습니다. 배급받으려고 새벽부터 줄 선 사람들, 장마당에서 무언가를 팔려는 아낙네들, 거리를 배회하는 아이들. 저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조선 인민인데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금방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조선중앙텔레비전에서는 늘 최고 지도자님 소식과 미국 규탄 방송이 나왔습니다. 아버지, 미국 놈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죠?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의 원수지.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원수가 누구인지. 밤이 되면 어머니는 작은 방에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몰래 갖고 계신 작은 십자가 앞에서요. 어머니, 그러시다 들키면 큰일 납니다. 알아. 하지만 하늘님께는 숨길 수가 없구나. 그렇게 평온하고 안정된 듯 보이던 우리의 일상. 하지만 그 아래에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2015년 가을, 쌀쌀한 바람이 불던 날이었습니다. 딸 은미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방문을 닫고 나오질 않았습니다. 은미야, 왜 그러니?
아내가 노크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나온 은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수진이가, 수진이네 가족이 어젯밤에 다 끌려갔대요. 수진이는 은미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아버지가 역시 외화벌이 부서 간부였죠. 우리와 똑같은 특권층 가정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다들 수군거려요. 수진이 아버지가 외화를 횡령했다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와 저는 같은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그도 저처럼 외화를 빼돌리고 있었을 겁니다. 확실했습니다. 여보, 새벽녘 저는 아내를 깨웠습니다. 나도 수진이 아버지랑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 아내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당신, 우리 애들은 어떡하려고. 들어보시오. 비트코인이라고 아시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쓰는 전자돈 같은 건데 은행을 안 거쳐서 추적이 안 됩니다. 마치 금괴를 땅에 묻어두듯이 인터넷 어딘가에 돈을 숨겨둘 수 있는 거요.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결국 들키면 우리도 수진이네 꼴 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게 우리 유일한 희망이요. 10만 달러는 이미 비트코인으로 빼놨어. 언젠가 이게 우리를 살릴 수도 있어. 다음 날 출근길에 수진이네 아파트 앞을 지났습니다. 문에는 봉인 딱지가 붙어 있었고 경비원들이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6.25 때도 이렇지는 않았다던데. 어머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회사에서는 수진이 아버지 이야기가 금기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누구 하나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박 부사장 동무, 중국 거래는 어떻소? 상사가 물었습니다. 충실히 당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지만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앉았습니다. 할머니, 수진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계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도 그랬단다. 6.25 끝나고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곤 했지. 간첩이라고 반동이라고. 그때도 이렇게 무서웠어요? 아니, 그때보다 더 심해진 것 같구나. 그땐 적어도 전쟁 중이었으니까. 그날 밤 저는 아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특권이 뭡니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이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뭔가 제 안에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체제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무너지고 그 자리에 의문과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가족도 언제든 수진이네처럼 될 수 있다는 공포. 그 공포가 우리를 서서히 각성시키고 있었습니다. 2023년 겨울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코로나 봉쇄가 풀리고 중국 무역이 재개되었지만 당에서는 외화벌이 부서 전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봉쇄 기간 동안 외화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자 간부들이 빼돌렸다고 의심한 거죠. 박 부사장 동무, 이번 주 금요일에 보이부 면담이 있겠소. 상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보이부, 그 단어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보이부에서 부릅니다. 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철수야, 이제 결단할 때가 온 게 아니냐? 어머니 무슨, 남쪽으로 가거라. 내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보이부 면담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양복을 깔끔히 입고 당배지를 정확히 달았습니다. 하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박철수 동무 지난 3년간 중국 단동거래 내역을 설명해 보시오.
조사관은 차갑게 물었습니다. 조사는 4시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거래 내역 하나하나를 따졌습니다. 이 5,000달러는 어디 갔소? 다행히 그날은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제 직속 상사가 연행되었습니다. 최 부장이라는 분이었는데 39호실에서 2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 부장은 총사령을 받았다고. 외화 30만 달러 횡령 혐의였습니다. 30만 달러. 저도 비슷한 금액을 비트코인으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도 비슷한 금액을 빼돌렸소. 비트코인으로.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우리 이제 어떡해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추적이 안 돼요. 은행 기록도 없고 중국 계좌에도 흔적이 없소. 집안 분위기는 급격히 침울해졌습니다. 자가용 압수 예고를 받았고 외화상점 출입증도 회수되었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도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집 전화가 이상했습니다. 통화할 때마다 딱딱 소리가 났습니다. 도청당하는 것 같소? 아내가 속삭였습니다. 거리에서도 미행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뒤돌아보면 늘 똑같은 사람이 있었고 제가 멈추면 그 사람도 멈췄습니다. 철수야. 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때가 아니다. 내가 6.25 때 우리 부모님이 왜 피난을 못 갔는지 아니? 어머니는 오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외할아버지가 피난 갈 기회가 있었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하겠나 하고 머뭇거리셨다고. 그러다 인민군이 들이닥쳤고 결국 평생을 북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고. 나는 평생 그것을 후회했다. 철수야, 너는 우리 같은 후회를 하지 마라. 내 자식들만이라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니,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우리 모두 끝장이었으니까요. 비트코인이 있었습니다. 30만 달러어치. 그것이 우리 가족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2025년 12월 모든 것이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의사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이 늦으셨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철수야, 약속해라. 너희 가족 남쪽으로 보내거라. 내가 모아둔 그 돈으로. 어머니, 무슨. 나도 다 안다. 비트코인이든 뭐든 그걸로 중국 사람들한테 돈 주고 탈출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는 숨을 헐떡이시면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어도 좋다. 하지만 은미랑 준호는 자유로운 하늘 아래서 살게 해주거라. 그날 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제 손을 꼭 잡은 채로. 마지막 말씀은 남쪽으로 가거라였습니다. 장례는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어머니를 평양 교회 공동묘지에 모셨습니다. 묘지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평양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대동강변, 주체사상탑, 김일성 광장. 마지막으로 보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그날 밤 저는 아내를 불렀습니다. 우리 떠납시다. 어머니 말씀대로. 아내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어떻게 연락처를 구하느냐였습니다. 그때 생각난 사람이 대학 동창 김아무개였습니다. 그도 중국 무역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한 번은 술자리에서 탈북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를 만났습니다. 김동무, 혹시 그때 말한 그 사람들 연락처를 구할 수 있겠소? 그는 제 눈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박동무, 진심이요? 일주일 후 김동무가 중국 휴대전화 번호를 건네줬습니다. 이 번호로 전화하시오.
조선족인데 믿을 만한 사람이요. 하지만 돈이 많이 들 거요. 한 사람당 5,000달러. 비트코인이 30만 달러 있었습니다. 내 식구면 2만 달러. 충분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중국 출장을 신청했습니다. 단동에 도착해서 조선족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일단 5,000달러만 현금으로 바꿔주시오. 그는 비트코인을 받고 위안화를 건넸습니다. 성금으로 5,000달러를 조선족 브로커에게 보냈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직접 전송했죠. 언제 떠나실 겁니까? 곧. 아마 다음 달쯤. 그럼 함경북도 무산 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평양으로 돌아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겉으로는 가족여행을 가는 척했습니다. 여보, 함경도 백두산 구경이나 갈까요? 어머니 산소에 마지막 인사를 갔습니다. 어머니, 가겠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남쪽으로 꼭 살아서 자유로운 땅에서 잘 살겠습니다. 묘비 앞에서 큰 절을 올렸습니다. 2026년 1월 초 우리는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평양에서 청진까지. 출발 전날 밤 저는 집안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20년 넘게 살았던 이 집. 하지만 이것들이 우리 목숨보다 중요할까요?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우리는 평양역으로 향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기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평양에서 청진까지 10시간이 넘는 여정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북한 땅, 어둠 속에서 간간히 보이는 불빛들. 아빠, 밖이 너무 어두워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청진역에서 미리 연락해둔 조선족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예, 저입니다. 차를 준비했습니다. 무산까지 4시간 걸립니다. 낡은 승합차가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덜컹거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은미야, 너 백두산 보고 싶다고 했지? 저는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남쪽으로 가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산에 도착한 건 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브로커는 우리를 국경 근처 허름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밤까지 기다리세요. 자정쯤 출발합니다. 그 몇 시간이 평생 중 가장 길게 느껴졌습니다. 브로커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강까지는 40분 걸어가야 합니다. 절대 소리 내면 안 됩니다. 한밤중 우리는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1월 중순 함경북도 밤은 영하 20도 이하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게 두만강입니다. 브로커가 속삭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강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건너편에 중국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신호를 보내면 출발합니다. 그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 브로커가 우리를 풀숲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온 가족이 숨죽이며 엎드렸습니다. 순찰대 병사 2명이 손전등을 비추며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10분 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갑니다. 브로커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건너편에서 불빛이 3번 깜빡였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강 얼음 위를 조심조심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준호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아! 아들이 물속으로 빠질 뻔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났습니다. 누구냐? 멀리서 고함 소리. 빨리 뛰어요.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전력으로 뛰었습니다. 얼음이 깨지는 소리, 발이 물에 빠지는 느낌. 멈춰라. 쏜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엎드려요. 우리는 얼음 위에 엎드렸습니다. 총알이 머리 위로 날아갔습니다. 하늘에 계신 어머니, 우리를 지켜주세요. 저는 기도했습니다. 지금 일어나서 뛰어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 뛰었습니다. 건너편이 보였습니다. 중국 조선족들이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10m, 저는 준호를 업었습니다. 은미와 아내는 제 뒤를 따라왔습니다. 잡아요. 조선족 남자가 제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중국 땅에 넘어졌습니다. 아내와 은미도 건너왔습니다. 다 왔어요. 이제 안전합니다. 뒤돌아보니 북한 순찰대가 강 건너편에서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땅까지는 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중국 땅. 우리는 드디어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4월 초 드디어 출발 날이 왔습니다. 박 선생님, 준비 다 되셨죠? 브로커가 물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2만 달러어치를 보내주세요. 저는 핸드폰으로 송금했습니다. 몇 분 만에 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김 목사님이 우리를 배웅 나오셨습니다. 형제님, 꼭 한국에서 잘 사세요. 북한 동포들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차를 타고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을 가로질러 라오스 국경까지 이틀이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중국 남부를 지나며 창밖 풍경을 봤습니다. 네온사인, 자동차들, 높은 빌딩들. 세상이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은미가 감탄했습니다. 라오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위조 여권으로 가야 합니다. 브로커가 가짜 여권을 건넸습니다. 절대 말하지 마세요. 다행히 라오스 입국은 순조로웠습니다. 뇌물이 통했습니다. 라오스에서 하루를 묵고 다시 버스를 타고 태국으로 향했습니다. 태국 방콕에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거기만 가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태국 국경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여권 뭔가 이상한데? 태국 입국 심사관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봤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는 1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은미가 그새 몸살이 났습니다. 3달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은미야, 괜찮니? 열이 나요, 아빠. 결국 브로커가 다시 돈을 썼습니다. 비트코인으로 5,000달러를 더 현금화해서 뇌물로 건넸습니다. 알았어, 들어가. 심사관이 마지못해 도장을 찍었습니다. 태국에 들어왔지만 은미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우리는 방콕의 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진찰을 하고 말했습니다. 영양실조와 과로입니다. 며칠 쉬면 괜찮아질 겁니다. 병원비로 또 돈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목숨 걸고 모은 그 돈이 딸을 살렸습니다. 사흘 후 은미가 좀 나아졌습니다. 아빠, 이제 대사관에 가요. 우리는 방콕 시내 한국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대사관 앞에 섰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게 우리나라 국기예요. 아내가 흐느꼈습니다. 우리는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를 요청합니다. 영사관 직원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한국 갈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대사관에서 지냈습니다. 신원조사를 받고 서류를 작성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평양에서 당 간부였다고요?
비트코인으로 탈출 자금을 마련했다고요? 국정원 직원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39호실 이야기, 외화벌이 비리, 비트코인 사용 실태. 일주일 후 비행기 표가 나왔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인천행 비행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양을 떠난 지 넉 달. 드디어 내일이면 한국입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으니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 한국 가는 거구나. 5시간 후 기장의 안내방송이 들렸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우리의 조국. 드디어 우리는 자유의 땅에 도착합니다. 차는 밤새 달렸습니다. 중국 연변 지역 깊숙한 곳 조선족 마을로 향했습니다. 여기서 당분간 지내셔야 합니다. 조선족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중국 공안들이 단속하고 있어요. 우리를 데려간 곳은 마을 외곽 낡은 집이었습니다. 평양 고급 아파트에서 이런 곳으로 특권층이었던 저희가 이제는 숨어 지내야 하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다음 날 브로커가 다시 왔습니다. 비트코인 더 현금화하셔야 합니다. 여기 숙박비, 음식비, 그리고 한국 가려면 최소만 5,000달러는 있어야 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비트코인 지갑을 확인했습니다. 25만 달러 어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걸로 현금을 바꿔주실 수 있습니까? 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북한에서는 이 비트코인이 목숨을 건 범죄였습니다. 들키면 총살감이었죠. 하지만 여기 중국에서는 이게 우리를 살리는 생명줄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우리는 그 좁은 집에 갇혀 지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중국 공안에 걸리면 바로 북송이었으니까요. 북송당하면 어떻게 돼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북송당하면 정치범 수용소행이라는 걸.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가 음식을 해다 주셨습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같은 민족인데. 그분의 따뜻한 말에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날 급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 선생님, 큰일입니다. 중국 공안이 이 마을을 조사한대요. 탈북자 색출 작전이라고. 우리는 급히 짐을 쌌습니다. 가진 거라곤 옷 몇 벌과 핸드폰뿐이었습니다. 핸드폰. 그 안에 우리의 모든 재산이 들어 있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는 또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외진 산속 폐가였습니다. 여기는 정말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한 달을 더 버텼습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박 선생님,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날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동남아시아요. 라오스나 태국으로 가서 거기 한국 대사관에 가면 됩니다. 한 사람당 5,000달러, 4명이면 2만 달러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계산했습니다. 비트코인 20만 달러어치가 남아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지만 먼저 한인 교회를 찾았습니다. 조선족 브로커가 소개해줬습니다. 김 목사님이라고 탈북자들 많이 도와주셨어요. 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60대 조선족 목사님이었습니다. 형제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목사님은 우리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요일마다 예배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입니다. 교회 예배는 지하실에서 드렸습니다. 탈북자 10여 명이 모여 조용히 찬송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를 부르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형제님,
곧 한국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김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여보, 비트코인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게 죄였는데 남한에서는 합법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수백만이라잖아요. 그래요. 독재 체제가 얼마나 부조리한지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중국에서 석 달을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제 희망이 보였습니다. 동남아시아, 그리고 그 너머 대한민국. 우리는 한 걸음 더 자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저는 울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4월 말 봄날이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밖으로 나오니 한국의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공항에서 바로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는 곳이었죠. 여기서 12주 동안 교육받으시면 됩니다. 하나원 생활은 신기했습니다. 24시간 편의점, 와이파이 인터넷, 자유로운 뉴스. 아빠, 여기서 북한 뉴스도 볼 수 있어요. 준호가 신기해했습니다. 유튜브로 북한 소식을 검색했습니다. 여보, 이게 꿈인가 싶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교육과정에서 비트코인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북한 고위층이 비트코인을, 남한에서는 수백만 명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강사의 대답에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총살감이었던 게 여기서는 일상이었으니까요. 12주가 지나고 우리는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정착금을 받았고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서울 변두리 작은 아파트였지만 우리 것이었습니다. 평양보다 작았지만 여기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은미는 대학 편입을 준비했습니다. 아빠, 김일성 종합대학 학점을 인정해 준대요. 준호는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저는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중국어와 무역 경험이 도움이 되었죠. 아내도 다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여기서는 무슨 말을 해도 누가 고자질할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어느 주말 마트에 갔습니다. 진열대에 넘쳐나는 물건들. 아빠, 쌀이 이렇게 많아요? 쌀이 그냥 쌓여 있어요. 준호가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쌀 한 톨도 귀했는데 여기서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적응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말투가 달랐습니다. 아저씨, 억양이 좀 이상해요. 북한에서 오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어떤 사람들은 경계하는 눈으로 봤습니다. 그래도 같은 민족이니까. 은미가 위로했습니다. 70년 떨어져 살았어도 우리는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음식을 먹잖아요. 1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4월. 우리가 한국에 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절에 갔습니다. 어머니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였죠. 어머니 말씀대로 남쪽으로 왔습니다. 자유로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 영정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평양 산소에는 못 가지만 여기서나마 제사 올립니다. 그리고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북녘 땅, 평양에는 아직도 제 친척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어머니 산소에 절을 올릴 겁니다. 우리 세대에는 통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산 가족의 아픔, 탈북자의 눈물, 모두 끝났으면. 지금 저는 탈북자 정착 돕기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온 탈북자들에게 제 경험을 나눠줍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견디세요. 여기는 자유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증언 활동도 합니다. 특권층도 결국 독재의 희생자입니다.
진짜 자유는 북한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는 증언 행사에서 말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저희 가족은 모든 것을 버리고 왔습니다. 평양 아파트, 특권, 친구들, 어머니 산소까지.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으니까요.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잊지 말아주세요. 2,500만 명의 동포가 아직도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날이 오면 저는 평양으로 가겠습니다. 어머니 산소 앞에 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 통일이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살아남았습니다. 지금 여기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